날개로 가지를 꼭 감싸고 있는 새. 그 아기 새는 공중으로 날개를 매번 퍼덕이다가 허무하게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주인공 유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새를 보고 가슴 한켠이 울컥하다고 생각하죠. 불쌍해서가 아니라 저 새가 부러워서. 유지는 늘 생각해왔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여자친구는 유진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고, 유진의 친구는 자신의 여자친구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지만, 유진은 뻔한 소리를 한다는 듯 쓴웃음을 지을 뿐입니다. 그는 그저 어딘가에 진정한 행복이 있길 바라는, 누군가가 보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 유진에게 친구는 점을 보라고 권합니다. 정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간 유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점쟁이는 깊은 고민 끝에 대답합니다. 네 인생 앞으로 고생길이야. 고비들이 몇 개씩 있는데 거기서 선택을 해야만 해. 이대로 있을지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선택.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진짜 행복일지도 모르지만, 점쟁이는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당신은 점점 행복해질 거야. 유진은 점쟁이의 말을 듣고 잠시 환희해졌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쭉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상상하면서요. 하지만 이내 점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나가려는 유진에게 점쟁이는 안타깝다는 듯이 첨언합니다. 그냥 자기 모습에 만족하면 안 되나? 그 정도면 남들보다 행복한 거야. 이 말을 들은 유진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점쟁이의 말이 바로 행복을 향한 첫 번째 장애물이라는 확신. 복채는 받지 않겠다는 점쟁이에게 용하게 봐주셨다며 복채를 주는 유진. 그런 그를 보며 점쟁이는 고개를 떨군 채 이것도 자네 운명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쟁이의 말은 첫 번째 장애물이 아니었던 걸까요? 건강검진을 받은 유진은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앞으로 길어야 3개월입니다. 유진은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방에 들어온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행복이 뭘까요? 엄마는 훈훈하게 대답합니다. 불완전한 가족이 모여서 완전한 우리가 되는 것이 행복이야. 엄마는 네가 있어서 정말로 행복하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3개월 남았다는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당황하는 어머니에게 유진은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래요.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냉동인간이 되는 것. 유진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냉동인간이 되기로 한 유진은 눈을 감으며 생각합니다. 오래 산다면 행복해질 확률도 올라가겠지? 그렇게 눈을 다시 뜬 유진은 건강해진 몸으로 깨어납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지만 사실 그는 150년 후에야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혼란해하던 유진 앞에 그를 기다리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중년이 된 여자친구 지혜였죠. 지혜와 유진은 정종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혜도 유진처럼 희귀병에 걸렸었고 냉동인간으로 오래 잠들어 있었다고 말이죠. 혹시라도 다른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 묻는 유진에게 지혜는 모두 죽었어 라고 대답해줍니다. 유진은 울먹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나 혼자 남겨진 것은 아니라 다행이야 라고. 지혜가 남아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말하는 유진이지만 자신 외에 모든 이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엔 눈물이 멈추지 않나 봅니다. 부모님이 없는 집에 홀로 돌아온 유진은 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안드로이드를 봅니다.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아들을 위해서 전 재산을 들여 어머니와 똑같이 만든 어머니의 복제품이 안드로이드. 그런 안드로이드는 유진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유진은 그런 그녀에게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유진은 자신에게 남겨진 것을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만나는 어머니는 기억 속의 어머니 그대로지만 머리에 바코드를 볼 때마다 안드로이드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휩습니다. 나이를 먹은 지혜도 생각이 나는군요. 왜 유진만 남겨두고 나이를 더 먹어버린 걸까요? 유진은 모두가 밉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지혜에게 연락합니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온 지혜는 유진에게 미래의 이야기를 해주죠. 치료제는 돈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자신이 유진보다 먼저 깨어났다는 것과, 요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4명씩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도 연애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을요. 혼란스러워하는 유진에게 지혜는 외계인과 인사를 하는 이국의 도명을 보여줍니다. 그런 세상에 홀로 남겨진 지혜는 돈을 벌어서 유진을 더 빨리 깨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봐야 2년 더 빨리 깨우는 거지만요. 나를 깨우는데 네 전재산을 쓴 거야? 라고 묻고, 지혜는 혼자 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죠. 사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유진을 깨워달라고 말했다네요. 유진은 지혜와 함께 돌아가면서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인가? 날 생각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지혜가 유진에게 이야기합니다. 유진아, 너 코피나? 병원에 찾은 유진은 또 한 번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또 불치병에 걸렸다네요. 이번에는 1년 안에 사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방법이 또 하나밖에 없대요. 동면. 또 냉동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유진은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몸을 던지는 새기새가 그렇게도 부러웠는데, 자신은 그런 선택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내 발로 뛴 것도 아니고 밀쳐진 채로 이미 떨어지고 있는 새기새나 다름없는 자신의 모습이 유진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죠. 이대로 있으면 머리가 깨져서 죽고 말 것이고, 동면을 하고 일어나면 지혜마저 잃은 채 영영 외롭게 되는 운명밖에 없을 겁니다. 유진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르고자 지혜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 앞에 찾아가지만 안 보는 것이 좋았을 광경을 보고 맙니다. 지혜가 남편과 키스를 나누는 모습. 자신이 혼자가 아닐 거라 생각했던 것은 유진 혼자만의 착각이었나봐요. 유진은 동면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안드로이드 어머니와 함께요. 유진은 눈을 감으며 짧은 꿈을 꿉니다. 도시의 모든 건물이 폐허가 되고 유일한 생존자가 되는 꿈. 그런 유진 옆에 진짜 부모님이 앉고 곧 지인들이 모닥불 근처에 둘러앉는 꿈. 그곳에는 점쟁이 할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드디어 네가 원하는 대로 행복해질 것이다.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유진은 다시 한번 눈을 뜹니다. 자신이 있는 방 외에는 모두 폐허가 되고 어머니는 근처에 생체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혜가 어머니를 통해 남긴 메시지를 보는 유진. 저번에 말해준 외계인이 지구에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 하지만 유진을 데려가기에는 위험하다는 이야기. 다음에 꼭 다시 만나서 정종을 같이 마시자는 이야기. 메시지를 모두 본 유진은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담긴 눈빛이, 누군가의 뜨거운 눈물이 내 단단한 빗장을 비집고 들어와 나를 무너뜨리는 그 진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행복이라 여기는 것이 두려웠던 모양이다. 많이 바뀌어버린 시대에도 나를 여전히 좋아해주는 사람, 죽고 나서도 나를 위해 당신을 남겨놓은 엄마, 내가 이 사람들의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유진은 폐허에 대고 소리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애초에 없었잖아. 내 선택이 틀렸다고 나를 부정해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부정하듯 그의 뒤에 지혜가 나타나네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지혜의 이야기를 채 듣기도 전에 유진은 지혜를 인껏 껴안습니다. 너무 많이 바뀐 세상에 생존자 그룹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말하는 지혜. 유진은 지혜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희망이란 건 오래 산다고 오는 것이 아니야. 오늘의 행복이 내일로 이어진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그건 어쩌면 인간은 분명히 몇백 년 전에 멸종했을 텐데? 땅속에 있던 동면 장치에서 나온 인간, 옆에 있던 인간 형태의 로봇은 없애버리고 인간 쪽만 보존해두기로 외계인들은 결정합니다. 유진을 2만 년 동안 보존하기로 결정한 그들은 뇌만 남는 그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외계인이 그 이야기에 반박합니다. 이 인간은 자기가 꿈을 꾼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할 테니 2만 년 내내 쭉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전선이 달린 채 새가 하늘 위로 날아오르며 유진의 환상특급 열차 행복을 찾아서 편은 마치게 됩니다. 글리치 연출 뒤쪽 이야기가 좀 혼란스럽죠? 간단히 이야기 정리를 해볼게요. 유진은 희귀병에 걸려 동면을 하고 150년 뒤에 깨어납니다. 그 150년 뒤에도 희귀병에 걸려 다시 한번 동면에 들어가죠. 그 동면에서 깨어나서 생존자 그룹을 만난 것은 유진의 뇌가 만들어낸 행복한 환상. 사실 동면에 들어간 유진은 몇백 년 뒤 지구에서 인간이 멸종하고 외계인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발견된 인간으로서 뇌만 남은 채 2만 년 동안 보존된다는 이야기죠. 점쟁이의 말이 소름돋게 맞아떨어지죠. 유진에게 몇 번의 고비가 있을 것이지만 그 뒤로 유진은 영원히 행복해진다는 것. 2만 년 동안이나 보존될 유진의 인생에서 인생의 고비는 찰나의 순간일 뿐이라는 것. 유진은 행복하지만 점쟁이가 보기엔 너무나도 가엾다는 것까지. 배달의 민족이 만든 웹툰 어플리케이션 만화경에서 연재된 유진의 환상특급 열차는 제가 환상특집을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환상과 현실, 감각과 착각, 그 사이에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 환상특집의 대비를 장식하기 위해 잠깐 재미있는 철학 이야기를 하고 가죠. DC 꾸중글 같은 데서 종종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통 속의 뇌라면, 미친 과학자가 전기자극을 주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의 이야기의 마무리 역시도 유진이 통 속의 뇌가 되어 행복한 환상을 본다는 것으로 끝나죠. 통 속의 뇌라는 사고 실험은 우리가 보는 것이 모두 속임수라면, 어떤 존재가 우리의 지각을 모두 속이고 있다면 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고 실험, 데카르트의 악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이 전부 누가 속인 거라면 어쩌죠? 사실 1 더하기 1은 3인데 어떤 악마가 계속 2라고 속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2라고 했다고요? 주변 사람들의 말도 악마가 은근슬쩍 바꿔 속인 거죠. 당신 눈앞에는 휴대폰 혹은 컴퓨터가 없고 모든 것은 악마가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는 진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이들 생각해 보셨겠죠? 혹시 내가 기억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혹시 나는 차갑다고 느끼는데 실은 뜨거운 거라면, 인간의 감각과 지각은 완전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기억도 녹슬어서 잊혀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진짜일까요? 페이주의는 이 근원부터 의심해봅니다. 진짜가 어디 있는데? 영화 매트릭스나 토탈 리콜에서도 나오죠.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전부 가짜라면, 당신의 기억이 전부 조작된 것이라면 인간은 절대적인 진실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인실론적인 질문이 바로 페이주의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는 호접지몽, 꿈 이야기가 있죠. 현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꿈이 있다면, 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꿈과 현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페이로는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현실이고 어떻게 환상입니까? 르네 데카르트의 유명한 논리,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페이주의에서 시작합니다. 데카르트는 진짜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인식하는 모든 세계를 부수고 무너뜨리죠.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악마입니다. 내가 인지하는 세계가 전부 속임수, 환상이라고 전제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손이 달려있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이것도 전기자극 혹은 악마의 속임수일지도 모르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아가미 호흡을 하는데 폐가 달려있다고 착각하는 걸지 누가 알겠어요? 데카르트는 지금까지 구성된 객관적 진리를 모두 부수어낸 뒤 단 하나의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내가 손이 달렸다고 착각하더라도, 내가 폐로 숨을 쉰다고 착각하더라도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 내 모든 생각이 착각이든 속임수이든 내가 존재하는 것을 부정할 순 없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존재하는 나 이외에는 다 거짓일 수도 있다. 나는 어떤 것이 실제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 내 인식과는 상관없이 실체가 존재한다는 실제론. 페이주의는 실체가 존재할 수도 있긴 한데 당신이 그걸 무슨 수로 믿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당신의 실체는 호랑나비인데 인간이 되고 있는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누가 알겠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봅시다. 그럼 세상은 전부 존재하지 않고 나만이 실제한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 이외의 모든 것은 실제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존재도 인간이 아니라 사실은 잘 만들어진 로봇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간이긴 인간인데 전부 나를 속이려고 트루먼쇼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유아론에서 세상은 실체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당신의 감각뿐이죠. 당신이 눈앞에 보고 있는 것만이 실제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모르는 것은 실체하지 않습니다.
엊그제 나미비아에서 한 아이가 기아로 죽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5초 전까지만 해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죠. 어제 아마존의 한 부족이 절멸을 했든 이집트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었든 당신의 세계에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인식하기 때문에 세상은 존재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세상도 멸망하겠죠. 유화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당신이 인식하지 못한 실제보다 당신이 인식한 착각이 더 진짜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현실은 없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까요. 작품을 읽어보면 쉽게 눈치챌 수 있겠지만 이 작품에서 통 속에 뇌인 현실과 행복에 잠긴 유진의 환상은 대립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립하는 것은 두 명의 유진입니다. 과거의 유진과 미래의 유진이죠. 실제론을 대표하는 과거의 유진이 유화론을 대표하는 미래의 유진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행복을 찾아서입니다. 유진은 처음에는 자신이 보지 못한 행복이란 것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은 그저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경주마처럼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어딘가에는 진짜 행복이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반면 유진의 주변 사람들은 전부 유화론적인 행복을 말해요. 유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어머니, 유진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는 지혜, 자기 여자친구가 존재해 행복하다는 유진의 친구까지 실제론적 행복을 찾는 유진에게 유화론적 행복을 말하는 주변인들은 전부 현실에 안주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진은 그런 이야기들을 전부 뻔한 소리로 생각하죠. 그런 유진은 작품에서 3번의 선택을 맞이합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유진은 실제론적 선택을 하죠. 첫 번째, 점쟁이가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물었을 때 유진은 어딘가에 있을 행복을 위해 그 조언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 희귀병에 걸려 동면을 해야 할 때 유진은 오래 살다 보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냉동인간이 되는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다시 희귀병에 걸려 동면을 해야 할 때 이 선택에서만큼은 유진이 고민을 합니다. 이대로 죽어야 하는 것인지,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잃은 채 영영 외롭게 되어서라도 연명을 할 것인지. 지혜의 키스 장면을 본 유진은 어차피 자신은 혼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한 번 미래에 있을 행복을 찾아 동면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재밌게도 유진이 실제론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그를 유화론적인 행복으로 이끌어요. 마치 운명이 그를 괴롭히듯이 말이죠. 이 정도면 네 인생이 행복하다고 인정하지 그래. 네가 생각하는 미래에 행복 따윈 없어. 지금 네 주변의 것들이 행복이라고 착각해. 그 결과로 미래의 유진은 자신이 누려왔던 것들이 행복이라고 믿게 됩니다. 사실 이 작품 처음부터 혼란스러운 주제 아닌가요? 진짜 행복이 뭐지? 행복은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행복의 지표가 있는 것일까요?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이 작품의 엔딩만큼 혼란스러운 것은 없을 겁니다. 점쟁이가 말한 유진의 진짜 행복이라는 게 통 속의 뇌가 되어서 행복한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모든 철학적 문제가 그러하듯 정답은 없습니다. 유진은 한때 몸을 던져서 날갯짓을 시도하던 새를, 심지어 그 시도가 실패해 사망하게 된 새를 부러워하지만 유진 자신은 스스로를 내버릴 자신이 없죠. 반면 유진은 영원히 나는 새를 동경하고 작품 마지막에도 유진은 영원히 행복해졌지만 전선이 달린 채 영원히 날아오르는 새를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쾌함을 느끼죠. 덕분에 이 작품은 실제론과 유화론 어느 쪽의 톤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유진이 유화론적으로만 생각해서 시한부를 받아들이고 가족 옆에서 죽는 것을 택한다? 당신은 연명할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선택하겠어요? 만약 유진이 실제론적으로만 생각해서 자신 주변의 모든 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는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인 것을 작품에서 느끼지 않으셨나요? 엔딩 직전에 유진이 외치는 절규가 바로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부정해보십시오. 유진이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여러분은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 직후 여러분을 대신하듯 작품이 유진의 이야기를 두 번 부정해버립니다. 지혜를 다시 등장시킴으로써 유진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을지도 모르는 행복을 쫓아다닌 것은 잘못되었다 라는 유화론적인 메시지로 엔딩을 내는 듯 보여요. 하지만 그 직후 작품의 유화론 역시도 산산이 부수어버립니다. 어쨌든 행복해졌다고 생각한 당신, 유진의 실제 모습은 통 속의 뇌인데 그가 환상 속에서 찾은 행복은 진짜인 것 같습니까? 유진의 현실과 환상은 둘 다 분명히 행복으로 달려가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는 오히려 행복을 모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작품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환상과 현실 둘 다 보려는 시도는 당신의 행복을 의심하게 할 뿐이다. 페이지의 끝에서 우리는 행복조차 의심하고 결국 우리는 행복이란 환상도 실제하는 행복도 찾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진은 환상특급 열차 리뷰를 마치며 환상특집은 여기서 끝입니다. 준비한 것이 조금 더 있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다뤄보도록 하죠. 환상은 단순히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고 당신의 감각을 부정하고 당신의 판단을 회의하는 방법이죠. 통 속의 뇌라는 것은 너무나도 사이언스 판타지적인 이야기지만 그 판타지는 우리를 구성하는 현실을 철저히 깨부숩니다. 환상의 의의는 현실에서의 도피가 아닌 현실을 더더욱 정확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의심하고 당신이 사는 질서를 부정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이번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